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100세 국가에서 제외한 뒤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일본을 우리 100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이 18일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일간 의견 수렴 결과 90% 이상이 찬성한 반면 반대는 일본의 수출 통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이란 자신들 주장만 내세운 일본 경제산업성 등 일본 쪽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며 적합하고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개정안은 100세 국가인 가 그룹을 1과 2로 나눠 일본만 가의 2로 분류했습니다. 가의 2그룹은 원칙적으로 비100세 국가인 나 그룹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전략물자 1735종은 지금처럼 한 번의 허가로 일정 기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건건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고 포괄 허가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입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상대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 허가 신청 시 전담 심사자들도 불필요하게 심사가 길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이번 조치는 별개임을 분명히 하고 일본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폭 여파로 국제유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하강하고 이익은 줄어드는데 유가까지 계속 오르면 부담이 이중으로 커지기 때문인데요. 윤선희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 모두 적자를 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리스비와 함께 항공유가 부담이 커진 게 주 원인이었는데 3분기도 작년보다 악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폭으로 유가가 뛸 조짐이기 때문입니다. 원유 수입과 연관성이 깊은 산업들, 정유업계나 석유를 원료로 많이 사용하는 운송업계, 특히 항공이나 해운업계 등은 아마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대한항공은 유가가 배럴당 1달러만 올라도 연간 유류비가 3,300만 달러, 390여억 원이 더 듭니다. 유류비가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해운사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현대상선은 작년 한 해 유류비로만 7천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정유업계는 최대 원유 수출국이자 우리 최대 수입선인 사우디의 공급이 줄어들면 원유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은 원유 공급이 줄면 시황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석유 화학업계 정도입니다. 관건은 손상을 입은 사우디의 탈황 시설하고 유전 시설하고가 언제 복구될 거냐 하는 건데 복구 시점을 지금 예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선 현재 배럴당 60달러대인 유가가 최고 100달러까지 뛸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 산업계에 들이운 먹구름은 쉽게 거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서울시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령 인구의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 전체 인구는 1,004만 9,607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141만 명으로 전체 비중에서 14.4%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가 2005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서울은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노령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도 전체 인구는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간 전출자에서 전입자 수를 뺀 순전출 인구가
평균 8만 명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서울 총 인구는 1,000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서울 인구 감소의 최대 요인은 경기도 지역으로의 전출로 지난해 순 전출 인구만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 가능 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령 인구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유소년 인구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행정 수요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인구 변화에 따라서 각종 복지 정책이나 도시 인프라 구축, 또 재정 운용 방향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만큼 서울시는 이번 인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극심한 청년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 526곳을 대상으로 고용 실태를 설문한 결과 응답기업 67%가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직무 분야로는 생산, 현장직이 가장 많았고 인력 수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직자들의 높은 눈높이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층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의 취업 기회 손실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연간 49조 4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2.7%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청년층 니트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15에서 29세 청년층 중 니트족 비중이 2014년 16.2%에서 2017년 21.2%로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4년제 대졸 이상은 니트족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한경연은 청년층 니트족을 대상으로 취업 경험이나 직업 훈련, 인턴 기회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웬만한 자동차 한 대 값에 맞먹는 프리미엄급 8K TV의 화질을 놓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자사 제품이 낫다는 건데요. 기술 경쟁보다는 타사 흠집내기로 변질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꺼진 것만 같았던 저 TV, 시장에서 QLED라고 불리우는 8K 해상도 제품입니다. 화소수가 4배 적은 LG전자의 4K TV에서도 보이는 흰색 별빛이 삼성전자의 8K TV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제품들은 8K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화질 선명도가 12%, 50%에 미달하고 있는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8K 기준 3,300만 개에 이르는 화소수는 두 회사 모두 충족했으니 이제 화질 선명도도 따져보자는 건데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텍스트가 가운데 있는데요. 이 텍스트를 보시면서 한쪽은 가독이 가능하고 한쪽은 가독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LG전자의 8K TV에 나오는 글씨는 뭉개져서 읽기가 어려웠고 8K 영상 콘텐츠는 아예 재생이 안 된 채 초록 화면만 떴습니다. 8K 콘텐츠도 재생이 안 되는 8K TV라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장입니다. 최근 TV 시장은 중국이 저가격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는 고화질, 그다음에 대형 TV라는 고가 TV 시장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세계 8K TV 시장은 올해 21만 대 수준에서 4년 뒤인 2023년에는 370만여 대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세계 고가 TV 시장을 선점하려는 양사의 엇갈리는 주장 속에 판단은 결국 소비자 몫으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유명 수입 제품들, 외국 쇼핑 사이트에서 세일할 때 직접 사면 아주 싸게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해외 직구가 올해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쇼핑 품목도 과거처럼 옷, 액세서리 등에 그치지 않고 전자제품, 식품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해외 사이트 등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는 최근 3년 사이 건수 기준으로 연평균 36.1%씩 급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 속도는 갈수록 빨라져 올해 상반기 해외 직구 건수는 2,120만 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2%나 늘었습니다.
액수로는 2억 6천만 달러, 3천억 원 수준으로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이 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아도 성장세는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가격이 관세나 이런 게 없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백질 프로틴 샀었는데 그냥 싸고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한번 산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직구가 늘어난 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과 중국산 전자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직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가 넘었는데 이 가운데 무선 이어폰은 지난해보다 무려 1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높은 증가율에 힘입어 중국으로부터의 직구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 전통의 직구 대상국 미국의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로 올해 해외 직구 액수는 20억 달러를 돌파한 지 2년 만에 3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2달 연속 하락하던 수출 물가가 지난달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수출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5% 상승한 101.9를 기록했습니다. 석탄과 석유 제품은 내렸지만 운송 장비와 화학 제품 가격이 뛰면서 전체 공산품 가격이 1.4% 올랐고 농림수산품 수출 물가도 2.5%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30원 넘게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 역시 국제 유가 하락에도 환율 상승으로 인해 0.9% 오른 111.17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19곳은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영업 손실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의 지난 20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조사한 결과 19개 기업이 7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KTNG를 포함한 13개 기업은 두 자릿수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이른바 알짜 기업으로 평가됐습니다.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재건축 사업은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정부가 비리와 탈법을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와 재건축 조합에 배포했습니다. 얼마나 달라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올해 초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일부로 조합원들을 해외여행에 보내주고 아예 회의록과 업체 선정 계약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조합이 적발됐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건설사들이 시공사에 선정되기 위해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재건축 부담금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난해엔 조합원들을 호텔에 숙박시키거나 고급 가방이나 태블릿 PC 등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 관계자 수백 명이 입건됐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적게는 수백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 조합 내 비리는 물론 조합원 간 갈등도 많습니다. 실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지역 10개 정비사업구역에서 180여 개 위반 사항이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점검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시공사 선정과 자금 운용 회계, 정비사업비 등 5개 분야로 돼 있는데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 행위를 차단해 사업 차질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조합들이 알고 저지른 어떤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내용을 잘 몰라서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매뉴얼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서울 위주의 조합 점검을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지자체에 대한 별도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겹치며 유난히 대기업의 채용 일정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채용 일정도 빨랐지만 어쩐지 채용 규모도 줄어든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건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요 대기업의 채용 일정이 지난 16일에 마감됐죠. 이 때문에 추석 연휴 때 쉬지 못하고 지원서를 쓴 경우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가 16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CJ그룹과 화나 그리고 GS샵 이 정도뿐인데요. 그런데 올해 유난히 두드러지는 건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의 변화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에만 상반기에 4,000명, 하반기엔 6,000명, 이렇게 총 10,000명을 뽑았을 정도로 채용의 비중이 컸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돌연 필요한 인재를 직접 선발하는 직무 중심의 상시 공개 채용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공개 채용을 없애고 수시 채용을 도입한 거죠. 이렇게 대기업에서 모든 공채를 수시 채용으로 돌린 건 현대기아자동차가 첫 사례입니다. 또 SK그룹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공채를 줄여서 3년 내에 폐지한다고 밝힌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10대 주요 대기업 중 2곳이 공채를 없앤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가장 공개 채용이 활발했던 기업 2곳이 공채를 없앤다고 하니 구직자들 입장에서도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다른 기업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상위 500대 기업 중 131곳을 대상으로 2019년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했는데요.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채용 방식은 복수 응답으로 75.6%가 뽑은 수시 채용이었습니다. 공개 채용은 73.3%, 추천 채용은 48.9% 순이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은 44.3%, 채용 박람회는 32.1%의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물론 공개 채용과 수시 채용을 병행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72곳이었는데 여기에서 공개 채용의 비중은 35.6%에 불과했지만 수시 채용은 평균 63.3%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중 21곳의 수시 채용의 비중이 90% 이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시 채용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앞으로 공채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수시 채용이 기업 입장에선 보다 합리적인 채용 방식이긴 합니다. 이 대규모로 공개 채용을 열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인원만 그때그때 선발하면 되니 이 공개 채용 후 쉽게 퇴사를 하는 손실이나 신입사원 교육에 투입하는 재정적인 부담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렇게 수시 채용이 활발해지면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의 경우 정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력직과 경쟁을 해야 하니 더욱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구나 수시 채용의 경우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채용 공고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입 구직자 입장에서는 더욱 수시 채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올해 하반기엔 채용 인원까지 줄었는데요. 응답 기업의 33.6%가 신규 채용 규모를 신입, 경력직을 모두 포함해서 작년보다 감소라고 밝힌 거죠. 이렇게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9%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더욱이 48.9%가 응답한 지난해 수준으로 채용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2.7%포인트가 줄어든 수준이었는데요.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도 지난해보다 6.3%포인트가 감소한 17.5%에 불과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만 놓고 봤을 때도 지난해보다 대졸 신입 직원을 더 뽑겠다는 응답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지난해보다 적게 뽑을 것이라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7.3%포인트가 늘어난 31.1%였습니다. 네, 공채도 축소됐는데 규모마저 축소가 됐군요. 이렇게 대기업마저 채용 시장이 점점 경직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응답 기업 중 47.7%는 경기 악화를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2위는 회사 내부 상황의 어려움이었는데요. 25%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 15.9%는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뽑았는데요. 대내외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인상되면서 채용 규모도 적어졌다는 겁니다. 이 같은 대기업 채용 위축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는 구직자들에게도 씁쓸하고 또 치열한 채용 시즌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채용 시장이 반짝 활기를 띠었는데 올해는 다시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채용만을 기다렸던 구직자들에겐 다소 황망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이 구직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고용플러스가 함께 응원하며 양질의 고용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